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공식화하며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5월 30일 산우루 정착촌 예정지를 방문해 이 땅에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이스라엘 정부는 요르단강 서안의 산우르를 포함해 총 22곳의 정착촌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츠 장관은 유대와 사마리아 정착의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방벽으로서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히브리 성경에 기반한 표현으로 현재의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의미합니다. 정착촌 건설 정책을 함께 주도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다음 단계는 바로 주권이라며 사실상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합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정리해 나가며 이제 서안지구에 대해 얘기한 것입니다. 카츠 장관은 이번 발표가 마크롱 대통령과 그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히며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한 프랑스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인정하는 서류는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며 이스라엘은 번성할 것이라며 거친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같은 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은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정치적 필요라며 유대인 정착민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츠 장관은 제재로 우리를 위협하지 말라며 승리할 때까지 굳건히 이 길을 가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마크롱의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프랑스는 지하디스트 테러리스트를 압박하기보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상을 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언급한 인도주의적 봉쇄 상황에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4월에도 6월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유럽 내에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정면 대응을 택한 셈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홍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서울 강동구가 꼽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환경관리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년간 행정안전부가 기록한 전국 시군구 229곳의 홍수 피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홍수 위험도를 분석해 전국 홍수 위험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AI 모델은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대응력 등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됐으며 XG 부스트와 랜덤 포레스트라는 2가지 기계학습 기법이 활용됐습니다. XG 부스트 모델은 불투 수면 비율을 가장 핵심적인 위험 요인으로 판단했고 랜덤 포레스트는 하천 면적을 중요한 변수로 분석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서울, 인천 등 대도시권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인구 밀도와 콘크리트 포장면이 많은 환경, 그리고 하천 인근에 밀집된 건물과 기반 시설이 홍수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연구팀이 꼽은 홍수 위험 지역을 순위대로 나열하면 서울 강동구, 고양시, 동대문구, 동작구, 구로구, 성동구, 수원시, 인천 부평구, 인천 미추홀구, 부산 수영구 등입니다. 이은미 연구생은 AI 분석을 통해 예측 불확실성 자체를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여러 AI 모델이 공통으로 고위험으로 평가한 지역은 방제 우선순위로 삼고 평가가 엇갈리는 지역은 추가 조사를 통해 위험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공대 감종훈 교수는 AI 분석은 전문가의 판단을 보완하는 수단이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I와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정확한 침수 지도가 향후 방제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전략적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더 이상 단순한 지역 위협이 아닌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했습니다. 핵심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입니다. 이 ICBM은 지구 반대편까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초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이 무기를 통해 협상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확보하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7차 핵실험 준비 정황과 생화학 무기 개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생화학 무기는 소량으로도 대량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완전체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재래식 전력에서의 열세를 상쇄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상황을 급변시킨 요인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받는 대신 위성 발사체와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일부는 실제 전장에 투입돼 실전 경험까지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냉전 이후 느슨해졌던 북러 관계는 다시 밀착되며 북한은 중국 외에 또 다른 든든한 후원자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중국 일변도의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병행하며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미중 갈등, 러서방 대립이라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이 오히려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 결과입니다. 사이버 분야에서도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암호화폐 탈취, 해외 기업 기밀 유출 등을 통해 국제 제재를 우회하고 이를 무기 개발에 재투입하고 있습니다. 외국 범죄 조직과 연계된 대규모 불법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북한은 핵, 미사일, 사이버, 외교 전략이 결합된 강력한 비대칭 전력을 구축한 새로운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전 세계 해양의 약 21%가 지난 20년 사이 어두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 자료와 수치 모델링을 활용한 분석 결과 2003년부터 2022년 사이 해양 상층의 빛 투과량이 급격히 감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햇빛 기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 해양보전학자 토머스 데이비스 박사 연구팀은 해양 상층 200m 이내의 광층에서 이러한 변화가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층은 전체 해양 생물의 90%가 서식하는 핵심 수역으로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해양 먹이사슬의 기반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연구진은 이 기간 동안 해양의 9%에서 광층이 50m 얕아졌고 2.6%에서는 무려 100m나 얕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두워진 면적은 약 7,500만 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유럽과 아프리카, 중국, 북미의 육지 면적을 모두 합친 규모입니다. 어두워짐의 주요 원인은 빛이 바닷속 깊이 침투하지 못하는 환경 변화입니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영양염, 퇴적물, 심해수의 용승 현상이 특히 해안 지역의 광투과를 막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외해 지역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해류 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남극해와 그린란드 인근 해역 등에서는 특히 그 영향이 뚜렷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약 10%의 해양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아일랜드 서쪽 해역 등 일부에서는 해수면이 더 투명해진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해양 생물들이 빛을 이용해 먹이 사냥, 짝짓기, 번식 시기 결정 등 대부분의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해양 어두워짐이 이들의 서식지 감소와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독일 발트해 연구소의 올리버 칠린스키 소장 역시 이 같은 현상이 해양 생태계의 먹이망을 붕괴시키고 종 다양성을 저해하며 기후조절 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인간 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연안 해역은 더욱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과학저널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에 게재됐습니다. 해양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단순한 시각적 변화가 아니라 지구 생명 유지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